안녕하세요, 도자기입니다. 오늘은 2022년 제가 첫 번째로 읽은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책 제목은 바로 불꽃 같은 생애, 수학가, 작가, 혁명가 소피아 코발레프스카야 전기입니다. 여기에서 소피아 코발레프스카야는 러시아에서 1850년에 태어난 수학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전기인데요. 이 책은 사실 인터넷 서점에서는 절판이 되어서 온라인 중고 서점을 보니까 거의 4만 원 돈에 팔더라고요. 근데 원래 이 책은 13,000원짜리 책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책이 너무 좋지만 그 돈을 주고 사기는 그래서 좀 제 집에서 떨어져 있는 도서관에서 택배 대출을 통해서 빌렸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택배 대출을 이 책 때문에 처음 해봤는데 도서관에서 제가 대출을 신청을 하면은 좀 오전에 빨리 하면 그날 보내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오후에 늦게 하면 그 다음날에 택배로 보내주셔서 제가 착불로 받아보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반납을 할 때에도 택배로 다시 제가 도서관에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도서관에 직접 가서 반납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좀 거리가 있어서 아마도 반납도 택배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처음 해봐서 약간 의문을 가지면서 했는데 생각보다도 편리한 대출 방법이고 그래서 멀리 있는 도서관에 책을 빌릴 때 저도 앞으로도 종종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책의 주인공인 소피아 코발레프스카야로 돌아가면 사실 이 분에게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제가 재작년에 책을 하나 읽었어요. 바로 책이 영어 책인데요. Science, Women and Revolution in Russia예요. 그래서 이 책은 1860년대부터 해서 유럽 대학에서 근대 유럽에서 최초로 과학이나 아니면 수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는 여성들이 등장해요. 그 중에 특히 러시아 여성들이 근대 유럽에서 최초로 대학에서 과학이나 자연과학이나 아니면 의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들의 이야기에 좀 관한 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우선 첫 번째로는 나데지다 수슬로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는 러시아에서 좀 청강을 했는데 러시아에서 학생운동이 일어나요. 1860년대 초반에. 근데 당시에 그 러시아의 진보주의자들, 특히 자연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니힐리스트라고 해서 기존의 전통적인 종교나 아니면은 황제의 그런 전제정에 의문을 갖고 그래서 자신들이 공부하는 자연과학이 그런 종교와 그 다음에 전제주의 정치로부터 좀 더 혁명적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했던 게 그 전까지 좀 차별을 받고 교육에서 소외가 되었던 여성들의 교육에도 좀 더 신경을 써서 여성 역시 남성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고 똑같은 재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당시에 러시아 대학에서는 여성을 정규 학생으로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회 진보주의자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또 당시에 러시아 의대에서 강의를 하고 수업을 듣던 사람들 중에도 이런 진보주의자가 많아서 여성 청강생들을 받았는데 이게 또 학생운동이 일어나서 그 정부에서 이런 학생운동과 여성의 교육운동이 맞물려 있다는 걸 알고 정규로 대학에 등록하지 않은 모든 학생들이 대학에서 강의를 들을 수 없게 막아버려요. 그래서 여성들이 청강생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대학에서 강의를 듣는 길이 막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개인적으로 과외를 받는 방법도 있고 그랬지만 그래도 정규적으로 대학에 등록을 해서 학위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격증을 받고 정규적으로 직업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방법을 찾다가 보니까 취리에 있는 대학에서 그런 여성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특히 스위스의 대학들이 입학시험이나 졸업장 이런 거 없이 외국 여성을 받아들일 거라는 소문이 나서 그래서 러시아 여성들이 취리로 좀 가요. 그래서 나데주다 수슬로바라는 여성이 역시 1865년에 취리 대학의 청강생으로 가서 2년 뒤에는 정식 여학생이 되고 그리고 1867년에 드디어 유럽 대학에서
의학사 자격을 받은 최초의 여성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런 러시아 여성들이 뭐 자연과학이나 수학 이런 분야에서 뭐 법학도 있고 이렇게 점점 박사학위를 유럽 대학에서 받아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소피아 코발레브스카야입니다. 당시에 1860, 70년대 유럽 대학에서 공부를 했던 러시아 여성들에 제가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당시에 러시아는, 특히 러시아의 여성들은 여권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권제도는 지금처럼 국외를 나갈 때도 필요하지만 당시에는 국내에서 지역을 이동하고 그럴 때도 여권이 필요했다고 해요. 근데 러시아 여성들은 여권이 미혼일 때는 아버지의 여권에 등록이 되어 있다가 결혼을 하면 남편의 여권에 등록이 되어서 아버지나 남편의 확실한 승낙 없이는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일하거나 공부할 수도 없고 심지어 그들과 떨어져 살 수도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는 여성들은 나가기 위해서 위장 결혼이라는 방법을 택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위장 결혼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부부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결혼은 그냥 원래 있던 아버지로부터 떠나서 자신이 외국으로 나가는 것을 동의해줄 그냥 남자를 찾아서 형식적으로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남자는 결혼을 한 이후에 그 여자에게 간섭을 하지 않는다. 그것이 그냥 기본적인 형태였는데 사실 이 위장 결혼에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었다고 제가 재작년에 읽었던 Science, Women and Revolution in Russia라는 책에 나왔어요. 그래서 진짜 위장 결혼처럼 아예 결혼을 하자마자 뭐 서로의 삶을 터치를 안 하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위장 결혼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진짜 부부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 소피아 코발레브스카야도 18살인가에 위장 결혼을 하게 돼요. 그 위장 결혼을 해서 처음에 하이델베르크, 독일 하이델베르크로 가서 수학 공부를 하다가 거기에서 그를 가르쳐준 대학의 교수들이 좀 더 전문적으로 대학원 공부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베를린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베를린에서 바이오슈트라스라는 유명한 수학자 이제 교수를 만나는데 그가 소피아의 그 재능을 알아보고 베를린 대학에 그녀를 등록시켜 줄 수 없냐고 좀 요청을 했는데 거절이 돼요. 그래서 바이오슈트라스가 한 4년 정도 그의 집과 그 다음에 자신의 집으로 가서 자신의 강의 내용을 요약해서 알려주거나 현재 연구하고 있는 분야를 공유를 하는데 네, 그렇게 해서 소피아 코발레스카야가 전문적으로 수학 교육을 받고 드디어 1874년 8월에 괴팅겐 대학에서 수학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아요. 원래 르네상스 이탈리 밖의 세계에서 이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최초의 여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 좀 자리를 찾으려고 러시아로 돌아오는데 러시아는 당시까지만 해도 여성이 대학에서 학생이 될 수도 없었고 대학에서 강의를 할 수도 없었죠. 그래서 결국에 뭐 러시아에서 한 4년 정도 소피아가 박사 학위를 받고 나서 4년 정도 수학 공부를 거의 중단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4년 뒤에 사실 그 4년 동안 남편과 함께 부동산 투기 같은 거를 좀 했는데 그게 망하고 그 사이에 또 딸도 낳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자신이 수학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자신을 가르쳐준 베를린의 바이오슈트라스랑 현지 교류도 하고 그 다음에 수학 공부를 다시 해가지고 결국에 여러 가지 일을 거쳐서 1883년 9월에 스톡홀름 대학교에서 교수 자리를 얻게 돼요. 근데 사실 정식 교수는 아니었고 처음에 1년 동안은 무급 강사로 약간 대학원을 졸업하자마자 얻는 그런 자리를 얻게 되는데 그때 거기 바이오슈트라스의 제자였던 미타하 레플러라는 교수가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좀 힘을 많이 써가지고 5년 동안 현재 약간 조교수와 비슷한 특별 교수직에 임명이 돼요. 그게 1884년이었고 그 다음에 그동안 자신이 연구했던 그 수학 과제를 가지고 논문을 프랑스 과학원에 발송을 해서 1888년 12월에 보르당상이라는 유명한 학술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1889년 6월 중순에 마침내 스톡홀름에서 종신 교수직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이게 근대 최초의 유럽 여성이었고 그 다음엔 우리가 알고 있는 마리 퀴리가 1906년에야 되어서야 유럽 대학에서
교수가 됩니다. 근데 아쉽게도 그로부터 2년 뒤인 1891년에 감기가 좀 악화가 돼서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피아 코발레브스카야의 연대기를 담은 책인데요. 좀 연대가 이야기를 오늘 많이 했는데, 저는 이렇게 제가 뭐 수학이나 과학 분야로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들의 1860, 70년대 유럽 최초로 대학에서 학위를 받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일단 첫 번째로는 좀 와닿았던 게 위장 결혼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은 저는 아직도 결혼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거는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는 문제지만 저한테 결혼은 지금도 약간 굴레 같은 느낌인데, 물론 당시에는 그 굴레가 훨씬 더 심했지만 어떤 여성들은 자신이 해외로 나가서 공부를 하는 도구로서 결혼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그런 동시에 공부를 하면서 약간 사회운동과도 관련되어 있는 모습이 많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자연과학이 당시 러시아의 진보주의자들의 그런 사상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관심이 흥미로웠고, 또 소피아 코발레브스카야가 딸을 낳았다고 했잖아요. 딸 이름도 똑같이 소피아였는데 이 코발레브스카야가 1891년에 죽고 나서 딸이 나중에 모스크바로 초등학교 졸업하고 와요. 그래서 그도 역시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고 뭐 적십자에서도 일을 하고 은퇴한 다음에는 의학 사서로 일해서 자식 없이 그냥 소련에서 살면서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머니에서 딸로 이어지는 그 여성들의 교육을 하고 사회 속에서 자신의 직업을 찾고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거랑 관련된 책을 또 제가 하나 샀는데요. 이것도 재작년에 산 책인데 아직도 1장밖에 읽지 못했습니다. 제목은 Mothers and Daughters로 어머니와 딸들이라는 책이죠. 그래서 19세기의 러시아의 인텔리겐치아 여성, 지식계층의 여성들의 이야기인데 당시에 사회상이 어땠는지 좀 알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아서 구매를 했고, 사실 너무 재미있는 분야의 책인데 이게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읽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물꽃 같은 생애는 제가 도서관에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잘 읽었는데 제 손을 떠날 책이라서 내용을 요약을 막 했어요. 그래서 요약할 때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원노트를 이용을 했습니다. 원래 노션에서도 하는데 원노트가 조금 더 요약할 때 편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일단 저는 이렇게 장으로 구분을 해서 요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데 보면은 이쪽에 쭉 쓰고 이 블럭 형태로 해가지고 이걸로 이동을 해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약을 지금 했고 거의 3일이 걸렸는데,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불꽃 같은 생애 이 한 권의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이 책 내용이 소피아 코발레브스카야의 연대기이기 때문에 거의 제 연대기 이야기만 쭉 했는데 그의 삶을 지금 읽어도 되게 좀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구하기가 좀 힘들지만 꼭 읽어보고 싶으신 분은 도서관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도서관이 멀리 있어도 택배 제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2022년 첫 번째 책으로는 바로 이 불꽃 같은 생애라는 소피아 코발레브스카야 전기를 읽었습니다. 이 책 읽는데 거의 열흘 걸리고 그 다음에 요약하는데도 3일 걸렸으니까 2주 동안 읽은 책이에요. 하지만 그만큼 곱씹어볼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첫 번째로 읽은 책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